그래 지금 일시적으로 떨어졌지만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. 소위 말하는 뭐 조건부인가라는 조건을 걸고 양보를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, 기본적으로는. 안녕하세요.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 김운찬 변호사입니다.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사업소득자분들 개인회생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잖아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자,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개인회생 준비할 때 어떤 점 참고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. 네. 일단은 소득을 좀 평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개인회생을 할 때 소득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나요? 이것도 방법이 사실 여러 개라. 여러 개예요? 방법을 하나 이렇게 네.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. 네네네. 그러니까 뭐 회생위원회 재량적인 측면도 있죠. 근데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건 네. 전년도 소득,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해요. 네네.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원칙적으로는 2023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12월부터 1월까지 전체 소득이 이제 다 나와 있을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연말정산까지도 끝났으니 그 전체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도 이제 나와 있을 거고, 4대 보험이 얼마 빠져나갔는지도 나와요.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총 지급받은 소득, 거기에는 뭐 성과급, 상여급, 뭐 시간의 수당, 뭐 이런 각종 수당들도 있겠죠. 네. 거기에서 세금을 빼고 4대 보험료를 뺍니다. 그러면 그게 이제 실수령이 되는 거고, 그걸 12로 나누면 이제 월 평균 소득이 나와서 그 금액이 기준이 되겠죠.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결국에는 이제 발급을 받아서 입증을 한다는 네. 말씀이신 네. 것 같은데, 연초에는 아직 세금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아직 발급이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보통 이제 한 2월에서 5월 사이에 되니까, 그러니까 연초에 이제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이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런 경우들은 뭐 그 전년도 거를 일단은 내라고 하고, 네. 그다음에 작년도 거에 대해서는 급여명세서만 보더라도 사실은 세전 금액이 얼마이고 세후 실수령으로 얼마가 지급됐는지까지 다 나오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죠. 그리고 나서 사건이 뭐 한두 번 자료 내고 끝나면 좋은데 몇 달 갈 수도 있는 거니까, 예. 그런 경우라면 그 시점에서 다시 내봐라. 이제 뭐 이렇게 또 추가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. 그러면은 직장에 갓 입사해서 아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입증을 하면 될까요? 그래도 뭐 오늘 입사해서 오늘 이걸 신청서를 접수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최소한 근로계약서는 있다는 거고, 근로계약서상에 세전이든 세후든 얼마 급여를 지급받는다라는 게 써 있으니까 거기서 4대 보험이랑 뭐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이 얼마인지는 계산은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일단 산정해서 들어가고 진행하면서 어차피 법원이 계좌에 실제 입금된 내역을 내봐라 라고 이제 보정이 추가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. 세네 달치 정도가 이제 다시 모였다라고 하면 그 금액들의 변동이 있다면 평균값으로 내면 되는 거고, 변동이 없다면 그 확정된 금액이 되겠죠. 일단 진행하고 절차 자체가 사실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이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추가 자료를 제출함으로 입증이 가능하다, 네. 이런 말씀이신 것 네. 같아요. 네. 이런 점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하거나 주말 출근하게 되면 수당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사실은 회사 사정상 이렇게 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하게 됐는데 올해는 별로 회사 일이 없어서 별로 안 할 것 같아요. 네. 그대로 반영되면 좀 불리하다라고 그렇죠.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뺄 수는 없을까요? 뺀 케이스도 있습니다. 저희가 했던 네. 사례 중에. 예. 원칙적으로는 직급이나 직종이나 뭐 아니면 근무하고 있는 부서 모든 게 상황이 변화가 없어요.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사실 근속이 오래되면 급여가 올라가는 게 상식적인 건데 그렇죠.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떨어지는 거에 합리적 이유를 들어서 그걸 법원이 납득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사가 합병이 되면서 부서가 이동됐고, 그 부서는 기본적으로는 야근이나 뭐 추가 근무가 없는 부서였어요. 이제 그런 사정들을 주장을 했더니 어차피 사건이 진행하면서도 뭐 최소 몇 달은 흘러가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급여라든지 이런 거 입증해서 과거는 이만큼 많이 받았지만 현재는 이렇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.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받아줍니다.
그러면 사실은 좀 같은 좀 쟁점일 음. 수 있을 것 같은데, 예를 들어서 뭐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성과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뭐 많게는 뭐 연봉의 40%까지 나오기도 하는데, 그렇죠.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차지하는 포지션은 큰데 반해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안 나올 수도 있죠. 우리 회사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. 다 내년에는. 네. 근데 작년에는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. 이거 지금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, 지금. 그- 가능할까요? 저기 배우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. 결혼 전에는 네, 계속 받아왔거든요. 결혼을 하고 나서 끊겼어요. 이게 좀 억울함이 있어서. 사기 결혼이라고 말씀하셨는데. 예. 중요한 문제거든요, 사실. 그렇죠. 그 급여가 커요. 예. 근데 이제 바꿔 생각하면 네네. 실적이 뭐 턴어라운드에서 다시 올라가면 또 이제 내년에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법원에서 봤을 때는 그래 지금 일시적으로 떨어졌지만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은 사실 양보를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법원도 뭔가 납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소위 말하는 뭐 조건부인가라는 조건을 걸고 내가 소득 그때 증가하면 그때 시점에 다시 투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받아준 케이스들이 있었고 아니면은 현재는 소득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실질적인 내 월 소득이 좀 많이 감소했는데 기존 소득으로 갚았을 때 36개월 기준으로 하고 지금 소득으로 갚았을 때는 한 48개월이면은 총 변제금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보정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도 소득이 왠지 딱 정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굉장히 그렇죠. 좀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네, 네.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.